Yes. Okay, great. Welcom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o discuss the new report, Path to Peace, the Case fo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 Before we get started, we have a few housekeeping things to go over. English and Korean are both available. And in the bottom right-hand corner, please click on Interpretation and choose the language you prefer. Also, this will be recorded. 한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시고 코리안을 누르시면 한글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i, I'm Christine An, the Executive Director.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 안입니다. 위멘포스 DMC의 사무총장이고요. 저는 국제적인 평화 운동 코리아 피스 나우를 만든 세계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위멘크로스 DMC와 그리고 한반도 여성평화 네트워크 등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명 등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 오해들, 그리고 평화 오전 프로세스에 대한 신화들, 그리고 또 왜 여성의 참여가 결정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저자들에게서 좀 잠시 후에 발표를 들으실 텐데요.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비핵화와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요. 그때까지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계시다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과 소속 기관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헨리 씨는 지난 40여 년 동안 AP에서 기자로 일했고요. 퓰리처 수상 작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최상훈 씨와 또 말싸 역사와 함께 노근이로 가는 다리라는 책을 적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도깨비불 숨겨진 전쟁의 삶과 죽음이라는 한반도 전쟁에 관한 서술사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의 실패가 원인이었는데요. 1940년대 후반 인권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그로 인해 발발한 전쟁은 잔혹하고 복잡했습니다. 대략 400만 명이 남과 북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그중 최소한 절반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한 한국군 병사가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인간의 삶과 꿈이 파괴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허원무 병사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한 말입니다. 정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적이었던 이들이 잠깐 총성을 멈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선동에 대응할 만반의 태세, 그리고 필요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만반의 태세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긴장과 잠정적인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 정치 컨퍼런스,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타 등등을 협상하기 위한 정책 컨퍼런스를 계획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타 등등 이런 단어는 외교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양측은
1954년 제네바에서 정치회의를 열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거듭 실패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준비한 명확하고 상세하며 설득력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실패를 종식하고자 헌신해온 전문가들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도 이데올로기도 변화에 대한 무리한 요구들도 없는 명확한 평화 협정을 향한 프로세스이고 전시의 무력 사용 권리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이러한 평화를 주장합니다. 강대국 군사력이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 있는 핵긴장을 완화하고 북측과 한반도 인권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경제 봉쇄 완화와 군비 지출 감축을 통해서 국민 평화를 개선하는 평화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보고서를 같이 집필한 몇몇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앙리 페론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법적인 측면과 또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위민크로스 DMZ의 애드보커시 리더십 코디네이터인 캐서린 킬로우가 비핵화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거고, 위민크로스 DMZ 미국 오르가나이저인 현 리에티가 한미 동맹 관계에 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조영민 씨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먼저 앙리 씨에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평화협정은 사실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로 송환이라든가 여러 다른 문제들은 이미 정전협정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전시의 그 무력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이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력 사용에 대한 이런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 안보 위협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결국 그 결과로 인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평화협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양측이 모두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에 동의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이 과거에 그리고 또 현재까지 한반도 군사 문제에 개입해 오기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점도 없고 다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리고 무기에 사용되는 모든 그 돈들은 결국 국민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압력과 경제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캐슬린 킬러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아니.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평화협정이 비핵화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텐데요. 앞에서 그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 핵 기량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협정이 과연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평화협정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사실은 평화협정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 차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태에 이식을 하는 것이 평화협정이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서로 적대국이 아니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우리가 압력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가장 고조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긴장이 최고조가 됐을 때에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북한이나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핵 위기는 결국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그때부터 그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핵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핵 위기는 미국의 측면에서 안보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공식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미 씨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좋은 아침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종종 받게 되는 질문,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인데요.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평화협정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협정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가지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
한미 관계가 군사 동맹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은 미국과 한국이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시기에 비정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임시적인 것을 예비한 그런 관계로 한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휴전협정 체결 90일 내에 정치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70년 이상 수많은 그 양측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계속 비상대기 상태로 전시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 특히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누가 대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 전쟁이 의도한 것이었든 아니면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었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 구시대적인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그를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면 양 국가가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영미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찰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한반도 분단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그 전쟁과 군사주의가 여성에게 더 많은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한반도 전쟁과 그 2차 대전 사이에 일본 제국군의 그 성노예로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전쟁 기간에는 먹거리와 쉴 곳을 찾는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그 일제 시대에 정착된 그 방식대로 미군 기지의 그 매춘 문제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미군 기지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군사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또 그리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매춘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침묵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는 사회적, 경제적 또 물리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기층 민중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여성 평화 안보 프레임워크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 여성평화 안보 프레임워크 등의 그런 그 국제 메커니즘들은 여성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미 있는 여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성이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에 이렇게 여성이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크리스틴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영어로 스택, STECK를 쳐주시거나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그 줌의 아이디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변환해 주시면 제가 누가 질의한 것인지 좀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캐서린 킬로 씨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에 미국의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뭔가 그 예상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지만 과거의 정부에서 클린턴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부분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이 내각에 선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지켜봐야 될 때긴 한데 다시 이 전략적 인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완전히 또 무시해 버리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북미 관계에서 진전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떤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튼 캠벨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그 아시아 정책 선임 부장관이 된 것 등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을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 두 번째 질문은 앙리 페론 씨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것이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후기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이 평화협정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원천적인 보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이 다른 핵 보유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평화협정이
협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평화협정 체결에 방해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적 긴장을 더 강화하는 효과만 나왔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이런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그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나 있습니다. 이 경제 봉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 봉쇄가 평화협정 체결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 샬롯 씨가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사실 찰스 씨가 이미 했던 질문과 많이 유사한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많은 일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갔는데 특히 커트 캠벨 같은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친일본 쪽에 가까웠는데요. 그리고 오키나와의 미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커트 캠벨이나 세니 블링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미일 관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문재인 행정부나 한국 정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먼저 접촉한 아시아의 국가 정상은 일본이었거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틀 전에 같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정책에서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이 정책에서 일본 우선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캐서린 씨가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 팀 샬롯 씨께서 이 문제를 더 오랫동안 지켜오셨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현미 씨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아마 현미 씨가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든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책이죠. 이런 정책들이 일본 관계를 미일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시각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행정부가 이러한 냉전 시기에 냉전 시기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리소스들을 더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이런 그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17년과 같은 시기에 그런 핵 위기가 다시 초래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과의 핵 전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수행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앤드류 살먼 씨가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을 읽을까요? Go ahead if you like, Charles. It's right in front of you. 네, 그냥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정쟁을 종식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위기도 적은 움직임인데 왜 이 문제를 지난 행정부들에서 70년 넘게 질질 끌어왔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시스템과 두 개의 한국과 그리고 하나의 DMZ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은 현실적으로 지금 한 장의 종이 문서에 불과한 건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한반도의 전체 상황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면 왜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쳐두고 있었던 국면이 있었죠.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 동안에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왔던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평화협정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과 또 휴전협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또 평화협정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평화협정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다렸다든가 이런 정치적 의지의 문제들이 작용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압박을 최대함으로써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지난 시기의 정책이고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쪽에서든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평화협정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모든 당사자들이 군비 감축을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군사력을 줄이겠다라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남과 북 양측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핵무기 금지 협정에 핵무기 금지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그 국제적인 그 움직임과 결합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 소개만 담당하긴 했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리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화 체제가 한반도 정쟁을 모식하는 그런 공식적인 체제인데 이것이 평양에 사무실을 설치한다든가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리고 또 뭐 이산가족 상봉과 지금 20만 명이 넘는 재미 동포들이 가족이 아직도 북한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포로 송환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직 그 포로 뭐 유해 송환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전쟁을 비롯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촉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니 이 앤드류 미첼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A little disheartened by his 그 차기 정부가 그 대북 정책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압력과 봉쇄를 계속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낙담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배적인 그 의회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정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그리고 촉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의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회 내에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현리 씨가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중국은 이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그리고 또 핵무기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협정 체결에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참여,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의 참여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한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필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중국이 이 아시아 지역의 그 안보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중국도 그렇고 모두 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이미 그런 동의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행위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다시 그 핵과 관련된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마 앙리 페론 씨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핵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그 전적으로 평화협정 그런 어떤 전제 조건 없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는 평화협정이 꼭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비핵화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들만큼이나 핵무기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압력과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북한이 생각을 바꿔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접근법이 지금까지 실패한 거잖아요. 거듭 실패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런 안보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안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지금 핵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게 된 것이 결국 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전쟁이나 안보에 대한 위기가 충분히 감소된다면 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아마 현리 씨가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있는 것이 이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완전히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나 규모 등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것이 가능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답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거의 군비에 몇 조 달러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보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더 우선순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주한미군은 감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주한미군의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에
이은 그 북한 정복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전시 계획 등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지금 미군 기지가 아시아의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항상 그 아시아에서의 그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은 그런 그 함의를 아시아 지역 전체의 한반도 평화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실제로 좀 이렇게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미 동맹이 한미 관계가 유엔 국제 연합군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처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군이 평화 협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1950년 그 네, 한반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게 될 수 있었던 건데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그 밀어낼 수 있도록 그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엔 결의안은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그 전투 때에는 유엔 군 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그 기반이 됐었던 건데요.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 전쟁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때 그렇게 얻게 되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 미국이 유엔이나 유엔 안보리가 이 평화 협상이나 평화 협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 법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최근에 나온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보고서에 대해서 2014년 보고서 등에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2013, 14년 유엔에서 처음 그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비난함으로써 그 화피를 주는 이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압력이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적대적인 정책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 안보 문제에 더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져 왔는데요. 즉 안보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왔는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전쟁과 봉쇄가 경제 봉쇄가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소리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 자체가 이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팀 샬롬 씨가 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북한에 관한 것인데 어 최근에 박정현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또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어 제안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이 연락사무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북한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비핵화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뭐 외교적으로 어떤 관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크리스틴이나 아니면 현 씨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중에 북한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다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어 지금까지 북한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는지,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40 뭐 1954년 제네바 회의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그때 그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들도 들어갔었는데 당시에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종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 통일 협정으로 바꾸면서 다시 분단을 해소하는 것, 통일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행히도 이 정치 회의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과거에 우리가 했던 협상들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라든가 아니면 육자 회담이라든가 또는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이 모든 회담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과거에 우리가 이루었던 협상들, 합의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변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우리가 경제제재를 얼마큼 풀어주겠다 이런 식의 협상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 출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이 갈등에 대한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가야 합니다. 네. 조영미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정치적인 과정에서 남쪽과 북쪽 모두 그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기자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안 보이는데요. 네, 제가 그럼 읽을까요? 네. 어, 윌리엄 페리가 이야기하기를 어, 미국이 핵무기 금지 협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에 대해서 과거 미국이 조인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 핵무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어,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핵 비확산 조약에 대해서 다시 그 핵 비확산 조약에 복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들이 미국 스스로 그 군대 감축을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건데요. 모든 그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하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2016년 10월에 북한이 그 유엔 총회에서 이 핵무기 금지 협정에 대한 그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도 찬성표를 당시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봐야 할 것이 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이 위기의 당사자의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의 그 핵 위기를 공장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평화 협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를 통해서 어 우리가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핵 보유국들과,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 비확산 조약의 당사자는 아니었던 국가들과 해왔던 그런 움직임들을 북한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또 앤드류 사먼 씨가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씨가 하노이에서 그 한반도 전쟁에 대한 그 의회 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 줬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의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원 결의안은 한반도 전쟁 불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고, 록하나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요. 2019년에 나온 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이었죠.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이 활동을 얼마나 해왔나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반도 전쟁 60주년 때 처음 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 목소리에 동의하는 의원이 전체적으로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의회 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결의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공화당 의원도 참여를 하는, 공동 발의인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지지를 얻어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새로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동의와 지지 입장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그 첫 한국계 의원인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주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이런 결의안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우위인 의회에서 과거에도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제네바 기본 합의라든가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라든가요. 당시에 그 클린턴 행정부에서 실제로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합의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긴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 바이든 행정부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은 평화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회를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사려 깊은 발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산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